궁궐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 하나가 개성 덕흥상단 대문 앞에 조용히 멈추어 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일이냐? 총으로 팔려간 계집이 어찌... 첩실 배국화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차디찬 한겨울, 대문 밖에 서 있던 8살의 어린 본처딸을 종으로 팔아넘길 때가 생각났던 것이지요. 거짓골로 쫓겨났던 계집아이가 어찌하여 어이의 가마를 타고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어찌 말해야 좋단 말이람. 고민이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그해 최덕구는 며칠째 안방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랑채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무역길에서 배국화라는 여인을 눈여겨보고 돌아온 뒤로 그 이야기를 본처이자 정실 부인인 홍매영에게 어찌 꺼내야 할지 몰라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저녁상을 물린 뒤 덕구는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할 말이 있소. 이번 의주길에 역관 집안의 여식을 하나 보았는데 청나라 말과 셈에 능하여 상단에 크게 쓸모가 있을 듯하오. 홍매영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내 그 속뜻을 알아차리고는 낮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말씀이 그저 통역을 두겠다는 뜻은 아니실 테지요. 둘째 부인으로 들릴까 하오. 상단이 이만큼 컸으니 안살림에도 손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겠소. 매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배지와 감정권으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이 자신이었건만 이제 와 남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이 서운하지 않았을 리 있었겠습니까? 하나 그 시절 여인의 처지가 그러하였으니 매영은 치미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조용히 답하였지요. 대감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소첩이 무어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집안의 법도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실로 여러 겹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하였으나 그 속에는 앞으로 들어올 여인을 결코 만만히 보지 않겠다는 다짐이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배국화는 곱게 단장한 차림으로 안채 대청에 올라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매영은 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찬찬히 훑어보았지요. 국화에 절하는 몸가짐 하나, 고개를 드는 각도 하나까지도 예사롭지 않게 다듬어져 있었으니 매영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미덥지 않게 비쳤던 것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소. 이름이 무엇이오? 매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배국화라 하옵니다, 마님. 부족한 이 몸을 거두어 주시니 그저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국화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하였으나 매영은 그 말투 아래 감추어진 무언가를 짚어내려는 듯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황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하시오. 이 집안에서는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먼저이니 이는 결코 다정한 환영의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매영은 처음부터 국화를 가족으로 품기보다는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가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화 또한 그 말 속에 담긴 나를 놓치지 않았으니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년이 나를 올려다볼 날이 올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저 다소곳한 처신사였으나 이 짧은 대화 속에 이미 두 여인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매영은 국화를 결코 살갑게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몫을 챙겨주면서도 첩실의 도리를 잊지 마시오라는 말을 반드시 덧붙였고 국화가 몸이 약하다 핑계를 대며 약재를 청할 때에도 순순히 내어주는 대신 한 번씩 애둘러 떠보았지요. 그리 자주 몸이 편찮으시면 상단 일에 지장이 있지 않겠소? 어디 정확히 어디가 불편하신지 의원에게 소상히 알리시오. 이는 자애로움이라기보다는 국화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매영 나름의 경계였던 것입니다. 국화는 그런 매영 앞에서 늘 몸을 낮추었으나 밤이 깊어 홀로 방에 앉을 때면 그 억눌린 자존심이 서서히 야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한이 5살 되던 해 국화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태식이라 하였습니다. 갓난쟁이 적부터 유독 순하고 여린 아이였지요. 국화는 강보에 쌓인 아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아직 말기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갓난 것에 귓가에 나직이 속삭이곤 하였습니다. 태식아, 잘 들어두거라.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은 너 하나뿐이란다. 저 누이는 그저 죽은 정실의 유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아기가 그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하였으나 국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어릴 적부터 귀에 익은 소리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법이니 지금 당장 알아듣지 못한다 한들 언젠가는 그 말의 무게가 아이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으리라 믿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국화는 아들이 젖먹이일 적부터 이미 훗날의 씨앗을 심어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식이 서너 살이 되어 제법 또랑또랑하게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걸음마를 뗀 뒤로는 손이인 설한을 유독 따랐으니 누이, 누이하고 졸졸 뒤를 쫓아다니며 치맛자락을 붙잡는 모습을 본 안채하인들이 흐뭇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태식이 마당에 떨어진 인삼 조각을 주어 설한에게 내밀며 물었습니다. 누이, 이게 뭐예요? 이건 인삼뿌리란다. 냄새를 맡아보렴. 여러 해를 자란 것일수록 향이 진하지. 설한이 그것을 태식의 코앞에 대어주며 웃었습니다. 태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해하며 몇 번이고 코를 킁킁거렸지요. 누이는 어찌 그런 걸 다 아세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단다. 너도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이 무렵에 설아는 겉으로는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손이 누이였으나 속으로는 완전히 편치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 안방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10살 남짓의 설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서운함을 어린 동생에게 드러낼 만큼 모질지는 못하였으니 설아는 그 감정을 안으로 사귀며 태식 앞에서는 늘 웃는 낯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부터 젖먹이 시절부터 어미의 귀갯말을 들으며 자라온 태식의 마음속에서도 그 속삭임의 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듣던 어미의 말들이었으나 하루하루 되풀이되어 쌓이면서 태식의 여린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여전히 누이를 따르고 웃음을 나누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만이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이라는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이니 이때부터 이복남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설한이 7살 되던 해 초겨울 무렵부터 정실부인 홍매영이 까닭 모를 병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국화는 매영의 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청하였지요. 마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 약재와 의원 출입은 소첩이 도맡아 관리하겠습니다. 부디 소첩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매영은 병상에 누운 채로 국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쉬이 곁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나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때는 매영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알겠소. 허나 의원의 처방은 반드시 나에게도 소상히 고하시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그날 밤 최덕구는 국화의 처소를 찾아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부인의 병세는 어떠하오? 소첩이 정성껏 돌보고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대감. 다만 국화가 말끝을 흐리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다만 무엇이오? 아니옵니다. 그저 마님께서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덕구는 국화의 지극한 정성만을 보았을 뿐 그 안에 감추어진 계산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덕구는 국화의 정성을 기특히 여겨 상단의 안살림 일부를 조금씩 국화에게 맡기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국화가 그토록 바라던 첫걸음이었던 셈이지요. 안채의 늙은 친모 하나만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더랍니다. 국화가 의원을 부르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새로 지어온 탕약의 빛깔과 냄새가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 첩실의 안살림에 함부로 참견했다가는 자신의 목이 성치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친모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병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물었지요. 어머니, 언제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매영은 힘없는 손으로 딸의 뺨을 어루만지며 답하였습니다. 글쎄다 허나 설아나 내 몸이 어찌 되든 너는 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거라. 비단도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법이란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영은 대답 대신 낡은 누비배자 한 벌을 딸의 품에 쥐어주며 나직이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을 늘 곁에 두거라. 언젠가 내가 힘을 갖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니라. 설아는 그 말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그의 늦겨울, 결국 홍매영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향년 32, 너무도 이른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허나 장내의 곡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화는 자신의 세간살이를 안방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안이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참지 못하여 앞을 막아섰어요. 여긴 어머니의 방이에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국화는 그런 설안의 뺨을 매섭게 후려치며 싸늘히 내뱉었습니다. 죽은 이의 방이 어디 따로 있단 말이냐. 이제부터 이 집의 안주인은 나다. 설아는 얼얼한 뺨을 감싸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겠어요. 아버지는 이러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설안이 울먹이며 소리치자 국화의 눈매가 순간 매섭게 변하였습니다. 내 아비도 이미 승낙한 일이다. 어디 한번 가서 여쭤보려무나. 실제로 설안이 사랑채로 달려가 아비를 붙잡고 물었을 때 최덕구는 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헛기침만 하였지요. 내 서모가 안살림을 맡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리니 그런 일에 참견하지 말거라. 이 대답에 설아는 뺨을 얻어맞은 아픔보다 더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아비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설아는 얼얼한 뺨에 자국이 가시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멍울 하나를 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국화가 안방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한 지 보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안살림의 크고 작은 열쇠들이 하나둘 국화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국화의 목소리에는 나날이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홍매영이 생전에 애지중지 보관하던 궁중진상 인삼의 감정인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인장이야말로 덕흥상단이 대대로 왕실의 인삼을 납품할 수 있었던 근거이자 홍매영의 친정에서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장표였으니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집안이 술렁일 만한 큰일이었던 것이지요. 국화는 기다렸다는 듯 설안의 처소로 사람들을 몰고 가 이불과 세간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고 이내 이불 속에서 텅 빈 인장함을 발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대감. 이 아이의 이불 속에서 마님의 인장함이 나왔습니다. 필시 이 아이가 훔쳐 감춘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인은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것이에요. 설안이 목이 터져라 결백을 외쳤으나 최덕구는 미간을 찌푸린 채 딸을 나무랐습니다. 내 이불 속에서 함이 나왔거늘 어찌 발뺌을 하려느냐. 아버지,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국화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대감, 이 아이를 그냥 두었다가는 태식이의 앞날까지 망치게 될 것입니다. 대감의 후사를 생각하셔야지요. 부인 말도 일리가 있소. 덕구의 마음 한편에는 실은 옅은 의심도 스치긴 하였습니다. 어린 딸이 그런 짓을 벌일 성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상단의 체면과 국화의 다그침 앞에서
그 옅은 의심은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지요. 결국 최덕구는 설안을 개성 외곽 인삼밭으로 넘기는 문서에 손도장을 찍고야 말았습니다. 설안이 관노에게 팔목을 붙들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던 그 순간 어린 태식이 뛰쳐나와 누이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누이, 어디 가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태식아, 누이 걱정은 말고 어머니 말씀 잘 듣거라. 설안이 마지막으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화가 매섭게 태식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 아이는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다. 너는 상관할 것 없다. 태식은 그 뒤로도 한동안 밤마다 누이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으나 국화는 그때마다 같은 말로 어린 아들의 마음을 서서히 굳혀갔으니 이것이 훗날 태식이 설안을 낮잡아 보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국화는 마지막으로 낡은 누비배자 한 벌을 설안의 품에 던지듯 안겨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어미가 남긴 쓸모없는 누더기다. 가져가고 싶다면 가져가거라. 설안은 그 낡은 누비배자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집신도 신지 못한 맨발로 흙바닥을 딛고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었고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설아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화가 가장 하찮게 여겨 내던진 그 누비배자야말로 훗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진실의 열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관노 처지가 되어 팔려가던 그 길은 설안에게 있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풍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익숙하던 개성 저작거리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간은 점점 드물어지고 대신 삭풍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설아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본들 이제 자신을 기다리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8살 어린 마음으로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관노는 말수가 적은 사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가 설안을 함부로 다그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지요. 산길을 오르는 중 잠시 쉬어가며 관노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어린 것이 발이 부르텄겠구나. 좀 쉬었다 가자꾸나. 괜찮습니다. 설안은 짧게 답할 뿐 더 이상의 말은 잇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에게 곁을 내어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만 품 안에 꼭 끌어안은 낡은 누비배자만은 한시도 놓지 않았으니 그것이야말로 어머니와 이어진 유일한 끈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에야 설아는 개성 외곽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인삼밭에 당도하였습니다. 밭주인 오첨지는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자였으니 새로 들어온 8살 계집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뜸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어린 것이 힘은 쓰겠느냐? 뭐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아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씨라는 말도 도련님이라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짧은 첫마디에서부터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었지요. 오첨지는 설안의 손에 무거운 지게를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저 위 밖까지 이걸 지고 올라가거라. 굶뜨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설안이 낑낑거리며 지게를 짊어지고 산길을 오를 때 먼저 이곳에 팔려와 있던 아이들 몇이 곁눈질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나이 지긋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지요. 여기선 울면 안 돼. 울면 첨지 어른이 더 심하게 부려먹으니까. 알려줘서 고맙다. 설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날부터 설아는 눈물을 삼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종살이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셈입니다. 그날부터 설안의 하루하루는 실로 고데기 짝이 없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산길을 오르내리며 걸음을 저날랐고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언 땅을 파헤쳐 인삼 뿌리를 캐어야 했지요.
겨울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살을 애는 듯하였으나 변변한 소못 한 벌 걸치지 못한 설아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손등이 터지고 피가 나도 감히 쉬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도망치다 붙잡힌 아이들이 더 먼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팔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함께 일하던 계집 중 하나가 몰래 산을 넘으려다 붙들려 끌려가던 그날 밤, 설아는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남긴 낡은 누비배자마는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으니 그것이야말로 이 모진 나날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지탱해주는 끈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해, 세 해가 흘러가는 동안 설아는 점차 이곳의 생리를 몸에 익혀갔습니다. 인삼밭에 흙이 마르는 정도만 보고도 물을 줄 때를 가늠하게 되었고 뿌리를 캐는 손끝에도 점차 요령이 붙어갔지요. 밤머리의 나뒹구는 인삼 조각들을 이따금 코끝에 대어보며 어머니가 일러주시던 산지와 영근의 따른 향의 차이를 홀로 되새기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설한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자리 잡아갔던 것이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설아는 이미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스스로 갈고 닦아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설안의 나이 12살 되던 해 궁에서 내려온 관리 하나가 오첨지의 밭을 찾아와 그의 진상할 6년근 인삼을 미리 감별하고자 하였습니다. 오첨지는 스스로 뿌리 몇 근을 골라내어 보였으나 궁의 관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언짢은 낯빛을 지었지요. 이 뿌리들은 어찌 6년근이라 하였는데 5년근의 태가 나는 것이요? 산지도 이 근방의 것이 아닌 듯한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소인이 몇 해를 이 일로 먹고 살았는데 어찌 그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오첨지가 펄쩍 뛰며 항변하였으나 관리는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진상품 감별이 어긋났다는 것은 자칫하면 오첨지의 밭 전체가 진상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으니 오첨지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이대로 퇴짜를 맞았다가는 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설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첨지어른, 제가 한번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어린 종년 주제에 뭘 안다고. 오첨지가 대뜸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궁의 관리가 서리빨 같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는 다급한 처지라 오첨지는 설안을 흘겨보며 마지못해 손짓하였지요. 설안은 뿌리 몇 개를 나란히 늘어놓고 하나하나 단면을 살피고 코끝에 가만히 대어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이 뿌리는 몸통의 마디수와 잔뿌리의 결이 6년근이 맞습니다. 허나 이쪽 것은 마디가 성글고 향이 옅어 실은 4년근을 6년근인 양 섞어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 또한 이 근방의 붉은 황토밭이 아니라 물기가 많은 낮은 밭에서 자란 뿌리인 듯합니다. 그것을 대체 어찌 안단 말이냐? 오첨지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뿌리는 자란 횟수와 흙의 성질에 따라 마디의 모양과 향이 달라진다고요. 궁의 관리는 설안이 짚어낸 대로 뿌리들을 다시금 골라내게 하였고 잘못 섞여 들어간 것들을 가려내자 비로소 미간의 주름을 풀었습니다. 어린 것의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구나. 이번은 이대로 넘어가겠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관리가 돌아간 뒤 오첨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설안을 향해 물었습니다. 내 어미가 대체 누구였기에 이런 재주를 가르쳤단 말이냐? 소인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개성에서 인삼과 관련한 일을 하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설안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디 상단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지난 몇 해의 종살이를 통해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 광경을 저만치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늙은 감정관 조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젊은 시절 궁중 진상 인삼을 감정하던 이였으나 나이가 든 뒤로는 오첨지의 밭에서 허드렛 일이나 거들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님은 설안을 조용히 불러 세우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감별하는 법을 대체 누구에게 배웠느냐? 설안은 갑작스러운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답하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함은 홍매영이라 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수님의 낯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홍매영이라 하였느냐? 그렇다면 혹 개성송상 홍씨 집안과 연이 닿아 있느냐? 예, 어르신. 소인의 외조부께서 그 집안 어른이셨다 들었습니다. 허언의 젊은 시절 궁중 진상 감정을 배우던 그 무렵에 홍씨 집안 어른께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느니라. 그 어른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나는 진작 이 길에서 밀려났을 것이야. 수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옛 은인의 핏줄이 이런 곳에서 종의 몰골로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이런 곳에 종으로 팔려온 것이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집안에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설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설움이 낯선 이 앞에서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것이었지요. 수님은 그런 설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녀의 행색을 다시금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품 안에 감추어진 낡은 배자 자락을 알아채고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 배자 어디서 난 것이냐? 잠시 보아도 되겠느냐? 설안이 조심스레 배자를 내어 보이자 수님은 손끝으로 겉감의 바느질 자국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손길이 유독 오래 머무는 것을 설안은 미처 눈치채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느질은 예사 솜씨가 아니구나. 겉장과 속통 사이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듯한데. 예, 그런 것입니까? 설안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이내 배자를 도로 설안의 품에 안겨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그저 내 눈이 늙어 잘못 본 것일 게다. 어서 들어가 쉬거라. 허나 그날 밤 수님은 홀로 등잔불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씨 집안 어른의 은혜를 입은 내가 그 핏줄이 이런 화를 당하는 것을 그저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허나 저 어린 것이 아직 무언가를 지킬 힘조차 없는데 섣불리 배자의 비밀을 캐물었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수님은 몇 번이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당장은 배자의 비밀을 캐묻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튿날 수님은 설안을 따로 불러나지기 말하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굳이 무언가를 감추었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뒤에야 열어야 하는 법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실력이니라.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늘 밤부터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인삼을 감정하는 법, 그리고 장부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마. 설안의 두 눈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가르쳐 주겠다는 어른을 만난 것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어찌하여 소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내 외조부께 입은 은혜를 이제야 갚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눈빛이 꼭 그 시절 홍씨 어른을 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날부터 설안은 낮에는 여전히 종의 몸으로 밭일을 하였으나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에는 몰래 수님의 처소를 찾아가 인삼 감정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몸이 고되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으나 설안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님은 뿌리의 단면을 가르는 법, 빛깔과 향으로 연근을 가늠하는 법, 진상품과 저급품을 구별하는 법을 하나하나 세세히 짚어주었습니다. 뿌리의 향은 겉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는 냄새를 맡아야 하는 것이다.
수님이 이렇게 일러주면 설아는 몇 번이고 뿌리를 코끝에 대어보며 그 미묘한 차이를 몸에 새기려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좀처럼 구별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으나 수님은 결코 다그치는 법 없이 몇 번이고 같은 것을 반복해서 짚어주었지요. 어르신, 어찌 저는 몇 번을 맡아도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조급해하지 말거라. 나 역시 젊은 시절 3년을 매달려서야 겨우 코끝이 트였느니라. 이 말에 설아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이 깊도록 장부에 적힌 숫자와 셈법을 익히기도 하였으니 수님은 인삼 다루는 법뿐 아니라 사람을 살피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까지도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장사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어르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겪은 서름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둔다면 언젠가 다른 이의 서름도 헤아릴 줄 알게 될 것이야. 설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늙은 스승의 말 한마디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이 무렵 설안의 곁에는 또 한 사람의 인연이 자리하기 시작하였으니 바로 지게꾼 소년 마덕보였습니다. 덕보는 글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셈이 빠르고 눈치가 빨라 설안이 밤마다 수님의 처소를 오가는 것을 진작부터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보가 설안의 뒤를 슬며시 따라오다가 마주쳤지요. 너 매일 밤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냐? 설안이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걱정 마라. 첨지 어른께 이르지는 않을 테니. 덕보는 집신 바닥을 툭툭 털며 심드렁하게 말하였습니다. 설안은 그런 덕보의 눈빛에서 거짓이 없음을 읽어내고는 조심스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조 어르신께 인삼 감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래. 그럼 나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 나는 셈은 빠른데 글은 영 몰라서 말이다. 이 말에 설아는 저도 모르게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종살이 몇 해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지요. 내가 아는 만큼은 나누어 주마. 이날부터 덕보는 설안의 든든한 동무이자 조력자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훗날 설안이 자신의 상단을 일으킬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인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낮에는 종으로 밤에는 제자로 살아가는 이중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설안의 몸은 고되었으나 마음만은 나날이 단단해져 갔으니 수님은 설안에게 있어 그야말로 두 번째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러 설안의 나이 어느덧 15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종의 몸으로 밭일을 하였으나 밤마다 이어진 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설안의 실력은 이미 웬만한 감정간 못지않게 무르익어 있었지요. 값싼 자풀과 귀한 인삼을 냄새 하나로 구별해내는 것은 물론이요. 흐린 날과 맑은 날의 습기 차이에 따라 뿌리를 저장하는 법도 훤히 꿰뚫게 되었으니 오첨지조차 이제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은근슬쩍 설안을 찾곤 하였습니다. 이보게, 이 뿌리들 좀 봐주게. 아무래도 이번 것들은 상태가 영 미심쩍어서 말일세. 오첨지의 말투에도 어느새 예전의 하대와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설안의 몸값을 갚아주거나 자유를 내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 이는 설안의 재주로 벌어들이는 이문이 갈수록 쏠쏠해졌기 때문이었지요. 설안은 그런 오첨지의 속내를 이미 훤히 꿰고 있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덕보야, 첨지 어른께서 저리 나오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몸값을 모아도 순순히 놓아주실 것 같지가 않구나. 설안이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자 곁에 있던 마덕보가 집단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허나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두면 언젠가는 쓸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 내 말이 맞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모아보자꾸나.
이렇게 설안과 덕보는 품삯의 일부를 몰래 모으기 시작하였으니 훗날 몸값을 치르고서라도 이곳을 벗어나겠다는 작은 희망을 서로 나누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유난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저장고 한편에 쌓아둔 마른 집더미 곁에서 관리인 하나가 부주의하게 화롯불을 다루다 그만 불씨를 흘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불씨는 삽시간에 마른 집더미로 옮겨 붙었고 곧이어 저장고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불이 났다. 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첨지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장부와 동계부터 챙겨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기 바빴지요. 그 모습을 본 일꾼들 사이에서 원망 섞인 탄식이 새어나왔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나, 어디 가느냐? 위험하다. 덕보가 다급히 소리쳤으나 설아는 이미 연기자욱한 처소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덕보야, 저 안에 아직 어린 계집아이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함께 데리고 나오자. 설아는 자신의 아니보다 먼저 함께 지내던 어린 종들의 아니를 살폈습니다. 연기로 자욱한 방안을 더듬어 겁에 질려 웅크린 아이 둘을 양손에 이끌고 마지막으로 배자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불길 속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옷자락에 불티가 옮겨붙어 따끔거렸으나 설아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었지요. 콜록 다행이다. 다들 무사하구나. 가까스로 마당으로 빠져나온 설아니 그 으름투성이 얼굴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조수님이 그런 설안의 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몸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저 마음씨하며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 담대함이라 홈씨 어른의 핏줄이 틀림없구나. 밤새 타오르던 불길은 이튿날 새벽에야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저장고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하였고 오첨지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한동안 밭 전체가 뒤숭숭할 만큼 분주히 뛰어다녀야 했지요. 그러나 설안에게 있어 이 화재는 뜻밖에도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수님이 그 으름이 채 가시지 않은 설안의 얼굴을 씻겨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안아, 어젯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배자를 다시 한번 보자꾸나. 예, 어르신. 설안이 품에서 배자를 꺼내어 건네자 수님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마침내 꺼내었습니다. 내 진작부터 이 배자의 겉장 바느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니라. 다만 내가 아직 어리고 힘도 없을 때 섣불리 그 속을 열었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까 저어하여 미루어왔던 것이다. 허나 이제 너도 제 몸을 지킬 만한 눈과 배짱을 갖추었으니 더는 미룰 까닭이 없겠구나. 어르신, 그 말씀은 설마 이 배자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설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늘로 조심스레 겉장의 실밥을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늘 끝이 낡은 천을 헤집을 때마다 설안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윽고 겉장과 속통 사이에서 낡은 종이 뭉치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수님은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어 등잔불 가까이 펼쳐 보였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혼인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덕흥상단 자금의 절반 이상이 실은 홍매영의 친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의 친정이 이만한 재산을 가져오셨던 것입니까? 설안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궁중 진상권에 관한 증표였습니다. 덕흥상단이 왕실의 인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가 본디 홍매영과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식이가 아니라 제가 그 진상권의 정당한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하다. 다만 지금 이 사실을 안다 한들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세 번째 종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배국화와 최덕구가 홍매영이 병상에 누워있던 시절부터 상단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 옮긴 날짜와 물품이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병중에 직접 적어두신 것입니까? 필체를 보니 그러한 듯하다. 아마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시고 은밀히 증거를 모아두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짧지만 무게 있는 홍매영의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님이 그것을 나직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죽은 뒤 설한이마저 이 집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 기록을 관아에 내어라. 허나 복수부터 하지 말고 먼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실력을 갖추어라. 이 글귀를 듣는 순간 설아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그날의 일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이군요. 그러하였던 것이다. 내 어미는 자신의 몸이 예사롭지 않게 쓰러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마지막까지 너의 앞날을 헤아리고 계셨던 것이니라. 설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수님은 그런 설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곁을 지켜주었지요. 이윽고 눈물을 그친 설안이 결연한 낯빛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이 길로 당장 개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증거들을 관아에 내어 보이고 어머니의 명예와 빼앗긴 상단을 되찾겠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설안을 붙잡아 앉혔습니다. 안 될 말이다. 지금 내가 그 몰골로 아무런 배경도 없이 돌아간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 오히려 도둑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려간 계집이 헛소리를 지어낸다며 다시금 짓밟히기 십상일 것이다. 허나 어르신, 이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까? 증거가 있다 한들 그것을 뒷받침할 힘과 인맥이 없는 어린 여자는 세상 앞에서 한없이 약한 법이니라. 덕흥 상단은 이미 개성에서 이름 높은 상단이요. 배국화는 그 안살림을 오래 틀어준 자다. 내가 무작정 나섰다가는 오히려 증거마저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야. 설아는 수님의 말에 분함을 억누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내 어미의 유언을 다시 한번 새겨보거라. 복수부터 하지 말고 먼저 실력을 갖추라 하지 않으셨느냐? 너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상단을 세우고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힘을 갖춘 뒤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덕보가 조심스레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옳다, 설아나. 나도 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돕겠다. 설아는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소인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설아는 낡은 누비배자와 그 속에서 나온 증거들을 다시금 조심스레 품에 갈무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낡고 초라한 종의 행색이었으나 그 속에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진실과 각오가 함께 담기게 되었으니 이날부터 설안의 눈빛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안과 수님 그리고 마덕보 세 사람은 몸값을 치르고 인삼밭을 벗어난 뒤 곧바로 자신들만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개성 인근을 두루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돈이 있을 리 만무하였으니 번듯한 가게를 얻는 것은 애당초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지요. 그러던 중 개울가에 버려진 지 오래된 낡은 물레방앗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르신? 지붕은 낡았으나 물길이 가까워 뿌리를 씻고 말리기에는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설안이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자 수님은 방앗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터가 나쁘지 않구나. 다만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되어 우리가 직접 손을 봐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니겠다. 곁에서 지붕을 살피던 마덕보가 손바닥을 탁탁 털며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걱정 마시오, 어르신. 내 비록 글은 몰라도 몸쓰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소이다.
이렇게 세 사람은 그 낡은 물레방앗간을 헐값에 빌려 손수 지붕을 얹고 벽을 바르며 작은 장포소를 일구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아는 이 초라한 터전을 바라보며 문득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거라. 비단도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법이란다. 이 낡은 방앗간도 언젠가는 그 속을 알아봐주는 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말이지요. 설안이 나직이 중얼거리자 수님이 흐뭇한 낯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도 물건도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진심을 다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언젠가 그 진가를 알아보는 이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허나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문을 연지 두어 달이 지나도록 증포소를 찾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개성에는 이미 이름난 큰 상단들이 여러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이름도 없는 작은 증포소에 귀한 진상용 인삼을 맡기려는 이가 있을 리 만무하였던 것이지요. 설아나, 이러다가는 겨울을 나기도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 마덕보가 텅 빈 곳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안 역시 근심이 앞섰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말하였습니다. 큰 상단이 거들떠보지 않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 밭에서 캐낸 뒤 상처가 나거나 모양이 삐뚤어져 잿값을 못 받는 파삼들을 싼값에 사들여 우리 손으로 정성껏 다듬고 쪄서 되팔아 보자꾸나. 허나 그런 하찮은 것들로 언제 이름을 알린단 말이냐? 덕보가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찮은 뿔이라도 정성을 다해 다듬으면 그 정성이 소문이 되어 퍼지는 법이다. 어머니께서도 늘 작은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큰 일도 맡을 수 있다 하셨지. 설안의 이 말에 수님도 거들었습니다. 옳은 말이다. 지금 당장의 이문보다 신용을 쌓는 것이 먼저이니라. 못난 뿌리도 손질만 잘하면 약효는 매한가지이니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요긴한 물건이 될 것이야. 이렇게 세 사람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파삼과 잔뿌리들을 헐값에 거두어들여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흠집 난 부위를 도려내고 잔뿌리는 잔뿌리대로 따로 모아 말려 첩약제로 내놓았으며 모양이 삐뚤어진 것들은 잘게 썰어 인삼차 재료로 손질하였지요. 설아는 뿌리 하나를 다듬더라도 결코 대충 하는 법이 없었으니 증포하는 불의 세기와 시간을 몇 번이고 가늠해가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증포소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을 설안이 발견하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몸을 움츠리고 있었지요. 얘야, 어찌하여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갈 곳이 없느냐? 설안이 다가가 조심스레 묻자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설안의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8살적 겪었던 그 서러움이 눈앞의 어린아이에게 고스란히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이곳에 머물거라. 대신 손끝이 야무져야 할 것이야. 함께 뿌리 손질하는 법을 배우며 지내보자꾸나. 설아는 주저없이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남편을 잃고 오갈 데 없는 과부들이며 설안처럼 억울하게 쫓겨난 여자아이들이 하나둘 장포소로 찾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보는 처음에는 이를 못마땅해하며 설안에게 따져 묻기도 하였지요. 설안아, 우리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일이 자꾸 사람을 늘려서야 어찌 감당하려느냐? 덕보야, 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나를 거두어준 이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갈 곳 없는 이들을 내치는 것은 내가 겪은 서름을 잇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야. 설안의 이 말에 덕보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후로는 함께 살림을 늘려나가는데 힘을 보태었지요. 설안은 이렇게 거둔 여인들에게 다른 상담보다 후한 품삯을 쳐주었을 뿐 아니라 수님에게
배운 인삼 감별과 증포 기술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들 잘 들으시게. 이곳에서는 결코 힘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을 것이야. 배운 것을 나누고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나누는 것이 이 증포소의 법도이네. 설한이 이렇게 다짐하듯 말하자 곁에서 듣던 늙은 과부 하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답하였습니다. 이런 곳은 난생 처음이요. 설한 아기씨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하늘이 내린 복인 듯하오. 증포소에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자연히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할 사람이 필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설한이 직접 뿌리를 손질하는 일부터 셈을 맞추는 일까지 모두 챙기기에는 손이 부족하였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수님이 설한과 덕보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이곳도 제법 사람이 늘었으니 안팎으로 위아래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설한이 너는 이곳의 주인이니 행수 자리에 앉아야 마땅하고 덕보 너는 그 밑에서 일꾼들을 거느리는 자리를 맡아야 할 것이야. 이 말에 덕보가 머쓱한 낯빛으로 뒤통수를 극적였습니다. 어르신, 소인이야 그저 지게나 지던 놈인데 어찌 그런 자리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소리. 내 셈이 빠르고 사람 보는 눈이 밝은 것을 내가 이미 여러 번 보았느니라. 다만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꾼들이 보는 앞에서는 행수와 아랫사람 사이의 법도를 지켜야 이 증포소의 위아래가 바로 설 것이야. 설한이 이 말을 듣고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덕보야, 너와 내가 인삼밭에서 동무로 지내던 정을 내 어찌 잊겠느냐. 허나 어르신 말씀대로 다른 이들 앞에서는 채통을 지켜야 사람들도 이곳을 믿고 따를 것이다. 우리끼리 있을 때야 예전처럼 지내면 될 일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알겠다. 아니, 알겠습니다, 행수님. 덕보가 어색하게 존대를 붙여보고는 설한과 서로 마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거 참 낯간지러워서 원. 그래도 어르신 말씀이 옳으니 밖에서는 그리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설한은 정식으로 증포소의 행수 자리에 앉게 되었고 덕보는 그 아래에서 일꾼들을 통솔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덕보는 다른 일꾼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설한을 깎듯이 행수님이라 부르며 존대를 갖추었으나 둘만 있을 때는 여전히 예전처럼 허물없는 말을 주고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정과 새로이 갖춘 법도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쌓아가던 중 마침내 소문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가난한 선비 하나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인삼 몇 뿌리를 급전이 필요하여 팔고자 하였는데 다른 큰 상단에서는 흠집을 핑계 삼아 헐값에 후려치려 하였으나 설한의 증포소에서는 뿌리의 실제 연근과 상태를 정직하게 감별하여 제값을 쳐주었던 것이지요. 이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하나둘 진짜 인삼을 다루는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행수님, 이번에는 지방 관아에서 진상용 인삼의 상태를 감정해달라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덕보가 상기된 얼굴로 설한에게 고하였습니다. 설한은 잠시 놀란 낯빛을 지었으나 이내 침착하게 답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 설한은 밤을 새워가며 관아에서 보내온 인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감정하였습니다. 수님 또한 곁에서 마지막까지 세심히 살펴주었지요. 이만하면 되었다. 내 감정에 조금의 흠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 일을 계기로 설한의 증포소는 지방 관아에서 신뢰하는 곳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큰 상인들도 하나둘 설한을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설한이 증포한 홍삼은 오래 두어도 향이 변치 않고 눅눅한 날씨에도 곰팡이가 슬지 않는다는 소문이 점차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이지요. 한편 설한이 이렇게 작은 뿌리부터 실력을 다져가고 있는 동안 개성본가의 덕흥상단은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배태식이 15살이 되어 관례를 치르고 정식으로 상단의 일부 운영을 맡게 되던 날이었습니다. 국화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자목 감격스러운 낯빛으로 말하였습니다. 태식아, 이제야말로 내가 이 상단의 어엿한 주인이 될 차례이다. 내 아비가 물려준 이 큰 상단을 훌륭히 이끌어야 하느니라. 어머니, 심려 마십시오. 소자가 반드시 이 상단을 더욱 크게 일으키겠습니다. 태식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답하였으나 그 자신감의 뿌리가 실은 얕은 것임을 스스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유일한 핏줄이라는 어미의 말만 듣고 자라온 탓에 태식은 실력을 갈고 닦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덕구 역시 아들의 이런 모습에 내심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굳이 나서서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태식아, 상단 일이란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거라. 아버지도 참 소자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이렇게 아비의 걱정 어린 당부조차 가볍게 흘려듣는 태식의 모습에서 이미 훗날의 화근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식이 상단 일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단의 이문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고자 하는 욕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청나라 상인으로부터 값싼 사냥근 인삼을 대량으로 사들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지요. 태식도령, 이 뿌리들은 진짜 6년근보다 값이 절반도 되지 않소이다. 마디를 살짝 다듬고 색만 잘 입히면 웬만한 눈으로는 6년근과 구별하기도 어려울 것이요. 청나라 상인의 은근한 부추김에 태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였으나 이내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여쭈어 봐야겠소. 태식이 이 일을 국화에게 아뢰자 국화 역시 눈앞의 이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태식아, 장사란 것이 원래 조금씩 융통성을 부려야 큰 돈을 만지는 법이니라. 다만 들키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될 일이야. 이렇게 어미와 아들이 함께 눈앞의 이문에 눈이 멀어 값싼 사냥근을 6년근으로 속여 파는 짓을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의 작은 거래처에만 슬쩍 섞어 넘겼으나 그 수법에 재미를 붙인 두 사람은 점차 대담해져 갔던 것이지요. 한편 국화는 이 무렵부터 홍매영이 생전에 쓰던 인삼 감별과 증포의 비법을 어설프게나마 흉내내어 상단의 격을 높여보려 하였습니다. 허나 그 비법이란 오랜 세월 대대로 전수되어 온 섬세한 기술이었으니 곁눈질로 몇 번 본 것만으로 온전히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보게, 이번 물량은 예전 마님께서 쓰시던 법대로 쪄보게. 국화가 늙은 일꾼에게 지시하였으나 정작 그 증포의 정확한 불 조절과 시간은 국화 자신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몇 차례의 증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기 시작하였으니 어떤 것은 빛깔이 예전만 못하였고 어떤 것은 속까지 제대로 마르지 않아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던 것이지요. 어찌하여 요즘 물건들이 예전 같지 않소? 거래처 하나가 미심쩍은 낯빛으로 물어오면 국화는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대곤 하였습니다. 올해 날씨가 예년과 달라 그러한 것이니 크게 심려치 마시게. 이렇게 국화와 태식은 눈앞의 이문과 체면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상단의 근간이 서서히 흔들려가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설안의 작은 증포소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있었으니 이 두 상단에 대조되는 모습이야말로 훗날 벌어질 큰 반전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궁중에 올린 진상 인삼을 꾸릴 때가 다가오자 배태식은 은근한 욕심에 다시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지방 거래처의 값싼 사냥근을 6년근으로 속여 팔아온 수법이 별다른 탈 없이 지나갔던 터라 태식의 간덩이는 어느새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풀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창고 안에 쌓인 뿌리들을 둘러보던 태식은 문득 곁에 선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진상용으로 마련한 6년근이 얼마나 되는가? 행수님, 그것이 올해는 가뭄이 심하여 제대로 자란 6년근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식의 얼굴에 잠시 근심의 빛이 스쳤으나 이내 지난 몇 해의 성공이 떠오르며 대담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안채로 향하여 국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올해 6년근이 부족하다 하옵니다. 헌데 소자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무슨 계책이란 말이냐? 국화가 바느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진상품에도 지난번과 같은 방식을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궁에서까지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챌 리는 없을 것입니다. 태식이 자신만만한 낯빛으로 아뢰자 국화는 잠시 미간을 좁히며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허나 진상품은 지방 거래와는 격이 다르지 않느냐. 자칫 발각되었다가는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일이야. 어머니도 참 지금껏 아무 탈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진짜 6년근을 그만큼 마련하려면 청나라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서라도 사들여야 하니 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문을 생각하면 이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국화는 아들의 말에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무렵 국화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조바심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으니 근래 들어 상단의 살림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설프게 흉내낸 증포법 탓에 거래처가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으니 이번 진상품에서만큼은 어떻게든 상단의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알겠다. 다만 색과 향만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여라.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아예 손대지 말거라. 이렇게 어미와 아들은 또다시 값싼 뿌리를 진상품에 섞어 넣는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으니 이는 지금껏 저지른 수법 중에서도 가장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태식은 늙은 일꾼 몇을 은밀히 불러들여 진상용으로 포장할 뿌리들을 손질하게 하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일꾼들은 사년근 뿌리의 장가지를 다듬어 마디를 성기게 보이지 않도록 잘라내고 진한 빛깔의 물을 은근히 덧입혀 겉보기에는 6년근과 흡사하게 꾸며내었습니다. 행수님, 이만하면 웬만한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늙은 일꾼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태식은 등잔불에 뿌리를 이리저리 비추어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법이로구나. 이 정도라면 궁의 관리들도 쉬이 알아채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그 흡족함 뒤에는 실은 옅은 불안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으니 태식은 애써 그 불안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미 지난 몇 해 동안 아무 탈이 없었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태식은 자신의 그릇된 확신에 스스로를 가두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진상된 인삼이 궁에 당도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이가 진상 인삼의 상태를 살피던 중 낯빛이 심상치 않게 굳어졌습니다. 어이는 뿌리 하나를 집어들어 단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코끝에 대어 향을 맡아보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보게, 이 뿌리들의 향이 어찌 예년과 다른 듯한가? 어이가 곁에 선 내의원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소인도 그리 느꼈습니다. 마디의 결도 어딘가 성근 듯하고 빛깔 또한 이전만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면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진상품에 손을 대었다면 이는 왕실을 능멸한 중죄인이라. 즉시 이 사실을 조정에 고하고 어느 상단에서 올린 것인지 낱낱이 조사하도록 하라. 이 말 한마디에 궁 안팎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상품을 둘러싼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개성상단가로 퍼져나갔으니 덕흥상단을 향한 눈초리 또한 예사롭지 않게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작거리에서는 벌써부터 이런저런 수군거림이 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진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대체 어느 상단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글쎄, 요 몇 해 사이 덕흥상단의 물건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지 않았는가? 이런 소문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조사의 화살은 점차 덕흥상단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덕구는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태식아, 이번 진상품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조정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다. 아, 아버지, 그것이... 태식이 말끝을 흐리며 어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국화가 재빨리 끼어들어 둘러대었습니다. 대감, 그저 소문일 뿐이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설령 조사가 들어온다 한들 우리 상단이 몇 대에 걸쳐 쌓아온 신망이 있는데 어찌 함부로 트집을 잡겠습니까? 부인, 그 몇 대에 걸쳐 쌓아온 신망이라는 것이 실은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잊지는 않았겠지요. 최덕구가 무겁게 내뱉은 이 한마디에 국화의 낯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는 죽은 홍매영의 몫을 은연중에 가리키는 말이었으니 국화로서는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국화는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애써 태연한 척 답하였습니다. 대감, 지금은 지난 일을 따질 때가 아니옵니다. 어찌하면 이 위기를 넘길 것인지를 먼저 궁리하셔야지요. 그 말과는 달리 국화의 목소리에도 은은한 떨림이 배어 있었으니 이는 스스로도 이번 일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설안의 증포소에서 만들어낸 인삼은 이미 개성 인근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아 지방 관아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설안의 증포소를 자주 찾던 지방 관아의 관리 하나가 어느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이곳 설안 행수가 다루는 인삼은 오래 두어도 향이 변치 않고 눅눅한 날씨에도 상하지 않으니 실로 예사좀씨가 아니오. 진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파다한 이때 차라리 이런 곳의 물건을 살펴봄이 어떻겠소이까? 이 자리에 마침 궁에서 내려온 관원 하나가 함께 있었으니 그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궁으로 돌아가 어이에게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지방에서 듣기로 개성 인근에 어느 증포소의 인삼이 실로 뛰어나다는 소문이 잦아옵니다. 그 행수의 감별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심이 어떠하올는지요. 어이는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증포소의 인삼을 직접 가져다 살펴보아야겠다. 만일 그 실력이 소문과 같다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야.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행수를 불러들이도록 하라. 이렇게 어이의 명을 받든 관원이 설안의 증포소를 찾아오게 되었으니 이는 설안에게 있어 실로 뜻밖의 전환점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행수님, 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덕보가 다급히 뛰어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설안은 순간 가슴이 철렁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관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증포소의 행수가 그대인가? 관원이 위아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예, 소인이 이곳의 행수 최설안이라 하옵니다. 어이나리께서 그대의 솜씨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시니 함께 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진상품에 문제가 생겨 조사가 한창인 것을 알고 있는가? 설안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 덕흥상단이 마침내 다시금 자신의 앞에 나타나려 하고 있음을 직감하였던 것이지요. 예, 소인도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관원이 물러간 뒤 설안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님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설안아,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근심이라도 있느냐? 어르신, 드디어 때가 온 듯합니다. 궁에서 소인을 찾는다는 것은 필시 진상품에 문제가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내 어머니의 유언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겠구나. 다만 궁에 들어가서도 결코 조급해하지 말거라. 내가 지닌 증거를 함부로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내 실력으로 신뢰를 얻은 뒤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설아는 낡은 누비배자 속에 간직해온 문서들을 다시금 조심스레 품에 갈무리하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설아는 궁으로 불려가 어이 앞에서 인삼의 상태를 감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이는 여러 뿌리를 나란히 늘어놓고 설안의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 뿌리인지 가려내 보아라. 설안은 차분히 뿌리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단면과 향을 세심히 가늠하였습니다. 손끝으로 마디의 결을 짚어보고 코끝에 가만히 대어 그 속에서 우러나는 냄새를 오래도록 맡아보았지요. 이 뿌리는 마디와 향이 온전한 6년근이 맞습니다. 허나 이쪽의 것들은 마디가 성글고 향이 옅어 실은 4년근에 색을 더씹힌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문서에 기재된 산지와도 흙의 성질이 맞지 않습니다. 어이는 설안이 짚어낸 것을 재차 확인해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눈썰미로다. 내 여러 감정관을 만나보았으나 이토록 정확히 짚어내는 이는 드물었느니라. 그런데 그대의 이 솜씨는 대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 이 물음에 설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마침내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인의 어머니 홍매영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디 개성송상 가문의 후손으로 궁중 진상 인삼의 감정권을 지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소인은 도둑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려갔사옵니다. 설아는 품에 지녀온 낡은 문서들을 조심스레 꺼내어 어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덕흥상단의 진상권은 본디 소인의 어머니와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이었사온데 지금의 상단은 그 권리를 부당하게 취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어이는 문서를 찬찬히 살펴보고는 낯빛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로 중대한 일이로다. 진상품을 속인 죄뿐 아니라 사람을 부당하게 종으로 팔아넘긴 죄까지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 즉시 이 사실을 조정에 고하고 덕흥상단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야. 며칠 뒤 궁에서 보낸 어이의 가마와 관아의 군졸들이 마침내 덕흥상단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국화는 자신들이 다시금 진상권을 인정받아 치하를 받으러 온 줄로만 여기고 서둘러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대문 밖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태식 또한 곁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헛기침을 하였지요. 어이나리께서 친히 이곳까지 걸음하시다니 이는 필시 우리 상단의 진상권을 재차 인정하러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 태식이 흡족한 낯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화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하겠지. 우리가 지난 세월 이만큼 상단을 키워왔으니 그 공을 치하하러 오신 것이 분명하다. 곁에 서 있던 최덕구만이 홀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술렁이고 있었으니 진상품에 관한 소문이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부인, 정령 치하하러 오시는 것이 맞겠소? 어쩐지 내 마음이 편치가 않구려. 대감도 참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나서야 하는 법이옵니다. 공연히 겁먹은 기색을 보였다가는 오히려 의심만 살 것이옵니다. 국화의 다그침에 최덕구는 애써 불안을 억누르며 대문 앞에 함께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마의 발이 거치고 그 안에서 내린 이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세 사람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갖추어 입은 20살의 여인이 가마에서 내려섰던 것이니 국화는 그 낯빛에서 낯익은 흔적을 발견하고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저것이 대체... 국화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태식 또한 그 여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에 기억한 조각이 스치는 듯 낯빛이 흔들렸습니다. 최덕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지요. 설안이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와 옛 안방 마당에 발을 들여놓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모님, 아니, 작은 어머님. 이 한마디에 국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삽시간에 가시고 말았으니 12의 전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이의 가마를 타고 자신의 눈앞에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국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수습하고 억지로 태어난 낯빛을 지어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일이냐? 종으로 팔려간 계집이 어찌 어이나리의 가마를 타고 온단 말이냐? 필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이겠지. 작은 어머님께서 저를 잘못 보실 리가 있겠습니까? 12해 전 이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남긴 쓸모없는 누더기라며 던져주신 그 누비배자를 아직도 이렇게 품에 지니고 있는데 말입니다. 설아는 품에서 낡은 누비배자를 꺼내어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국화의 다리가 휘청거렸으니 곁에 서 있던 태식이 황급히 어미를 부축하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덕구 역시 낯빛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아비를 향해 설안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안아, 내가 정녕 설안이란 말이냐? 최덕구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설안은 그런 아비를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 더 이상의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12해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 어떤 말로도 다 풀어낼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설안을 뒤따라온 관원이 앞으로 나서며 근엄한 목소리로 고하였습니다. 덕흥상단은 어명을 받들라. 진상품을 조작한 죄와 사람을 부당하게 종으로 팔아넘긴 죄에 대한 조사가 오늘부로 시작될 것이다. 이 말에 국화의 낯빛이 다시금 창백해졌습니다. 태식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설안과 관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설안을 뒤따라온 관아의 군졸들은 곧바로 창고 문을 열어 젖히고 상단의 장부와 물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상품에 섞여 들어간 사냥근의 흔적이 창고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니 이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장부를 보시오. 근래 몇 해간의 거래 기록에 값싼 잡삼을 사들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소이다. 관아의 관리가 국화와 태식을 향해 장부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국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으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다급히 둘러대었습니다. 나리, 이는 모두 죽은 집사놈이 벌인 짓이옵니다. 소첩은 그저 안살림만 살폈을 뿐 상단의 물건이 어찌 오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나리. 소자 또한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켰을 뿐 실제 거래는 죽은 집사가 모두 도맡아 하였사옵니다. 태식 또한 어미의 말에 황급히 맞장구를 치며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였습니다. 관리는 그런 두 사람을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장부의 한 대목을 손끝으로 짚으며 되물었습니다. 허나 이 장부의 필체는 죽은 집사의 것이 아니라 이댁 설한 도령의 필체와 흡사한 듯한데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 이 물음에 태식은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소자가 그저 심부름으로 몇 자 적었을 뿐이옵니다. 궁색한 변명이었으나 관리는 그 대답만으로도 이미 태식이 거래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최덕구 역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발뺌하였습니다. 나리, 소인은 정녕 아무것도 몰랐사옵니다. 안살림은 오래전부터 첩실히 도맡아 왔으니 그 죄를 소인에게 물으시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발뺌하며 죽은 이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기에 급급하였으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원들의 낯빛에도 서서히 냉소가 스며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설안이 마침내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녕 아무것도 모르셨다 하셨습니까? 설안이 문서를 펼쳐 최덕구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2회 전 설안을 개성 외곽 인삼밭으로 넘길 때 작성된 매매 문서였으니 그 아래에는 최덕구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손도장이 누구의 것인지 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저를 팔아넘기셨던 것입니다. 최덕구의 낯빛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문서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였으나 차마 그 손끝이 문서에 닿지 못한 채 허공에서 떨리고 말았습니다. 설하나 그것은 그때는 상단의 체면이 워낙 중하여 아비도 어쩔 수 없다는 그 말씀을 12회 동안 얼어붙은 손으로 인삼을 캐던 저에게도 그대로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안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도 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덕구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관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이 명백해졌음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허나 궁지에 몰린 태식은 그날 밤 몰래 창고로 숨어들어 남은 장부와 증자들을 불태워 없애려는 무모한 짓을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낮 동안의 조사가 끝난 뒤 태식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몇 번이고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나 역시 어머니와 함께 관하로 끌려갈 것이 분명하다. 허나 창고 안에 남은 장부들만 없앤다면 아직 발뺌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인 태식은 야심한 시각 등잔불을 손에 든 채 몰래 방을 빠져나가 어둠 속을 더듬어 창고 깊숙한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창고 문을 여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태식은 이를 악물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 장부만 없애버리면 아직 발뺌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등잔불을 장부 더미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깨 섞어라. 어둠 속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마덕보였으니 그는 이미 태식이 이런 짓을 벌일 것을 예상하고 미리 군졸들과 함께 창고 인근에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내 놈이 어찌 여기에. 태식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덕보가 성큼성큼 다가서며 낮게 꾸짖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일이지 증자까지 없애려 한다면 그 죄가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이보시오. 이자를 포박하시오. 덕보의 외침에 뒤따르던 군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태식을 붙잡았습니다. 태식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으나 이미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나는 그저 어머니를 도우려 했을 뿐이다. 어머니를 돕는 것과 죄를 감추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내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이제라도 순순히 죗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야. 덕보의 이 말에 태식은 더 이상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관원들 앞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날 태식이 불을 지르려던 소동 중에 몸싸움에 창고 벽 한쪽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군졸들이 무너진 벽 틈에서 상자를 끄집어내자 관원들이 조심스레 그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것은 홍매영 마님의 인장을 본뜬 위조 도장이 아닙니까? 관원 하나가 상자 속의 물건을 꺼내어 들며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옆에는 가짜로 꾸며진 장부와 설안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받은 돈의 액수가 낱낱이 기록된 종이까지 함께 들어 있었으니 이는 국화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부인, 이것이 대체 무엇이오? 최덕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국화를 향해 물었습니다. 국화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낯빛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것은 소첩도 처음 보는 것이옵니다. 부인, 이 위조 도장의 새김솜씨가 부인의 친정에서 즐겨 쓰던 방식과 흡사하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를 것이라 생각하셨소? 최덕구의 이 한마디에 국화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역관 집안에서 자란 국화가 문서와 도장의 위조에 능하였다는 것을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최덕구가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변명은 이미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의 증자들이 이미 국화의 죄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조수님이 관원들 앞으로 나서서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사실을 마침내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인이 젊은 시절 이댁 친모와 알고 지낸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친모가 생전에 소인에게 이르기를 마님께서 병중에 계실 적 배국화가 의원의 출입을 은밀히 통제하고 탕약의 재료를 몰래 바꾸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사옵니다. 이 말에 국화의 낯빛이 다시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죽은 친모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옵니까? 모함인지 아닌지는 관아에서 낱낱이 밝혀낼 것이요. 다만 그 친모 외에도 당시 안채를 드나들던 다른 하인들의 증언 또한 함께 모을 것이니 부인은 그저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나을 것이요. 관원이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홍매영의 죽음을 직접 살인으로 단정할 명백한 증거까지는 없었으나 국화가 매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재산을 가로챘다는 정황만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화는 관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도끼 어린 눈으로 설안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두고 보자. 언젠가 반드시. 그러나 설안은 그 저주 섞인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국화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식 역시 어미의 뒤를 따라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설안을 향해 무어라 입을 열려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말도 뱉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진 뒤 국화와 태식은 사기와 인신매매, 진상품 조작의 죄로 관아에 끌려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단의 운영권과 재산을 모두 잃은 최덕구는 며칠 뒤 초췌한 몰골로 설안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안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 그때는 상단의 체면에 눈이 멀어 너를 지켜주지 못하였다.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한 번만 더 이 아비에게 곁을 내어줄 수는 없겠느냐. 설안은 한동안 말없이 아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설안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오갔으니 어린 시절 아비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던 기억과 뺨을 맞고 쫓겨나던 그날의 서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던 것이지요. 이윽고 설안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팔던 날 아버지는 상단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어머니와 저를 지켜준 사람들을 택하겠습니다. 설안아, 굶지 않을 만큼의 거처와 양식은 내어드리겠습니다. 허나 그 이상은 바라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저 사이의 정은 이미 12해 전 그 대문 앞에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설안은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덕구는 딸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으려 하였으나 차마 그 손을 붙잡지 못한 채 그저 허공만 움켜쥐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안은 되찾은 재산으로 안방에 들어가는 대신 어머니의 이름을 딴 매영산방을 새로이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낙성식 날 수님과 덕보를 비롯한 여러 일꾼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현판이 걸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현판에는 검은 먹으로 또렷이 매영산방이라는 4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어르신, 드디어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 상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설안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자 수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습니다. 내 어미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종으로 팔려가던 8살 어린 것이 이제는 왕실의 인삼을 진상하는 상단의 어엿한 주인이 되었으니 말이다. 곁에 선덕보 또한 뿌듯한 낯빛으로 거들었습니다. 행수님, 아니, 이제는 매영산방의 주인이시니 앞으로도 소인이 힘껏 돕겠습니다. 인삼밭 지게꾼이던 소인이 한 상단의 행수 자리에 앉게 될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하였겠습니까? 덕보야, 내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함께해다오. 설안의 이 말에 덕보는 그저 웃음으로 답하였습니다. 매영산방은 이후 갈 곳 없는 여자아이들과 과부들에게 인삼감별과 증포의 기술을 가르치며 정당한 품삯을 나누는 곳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수님은 그곳에서 최고 감정관으로 대접받았고 덕보는 상단의 행수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왕실의 인삼을 진상하는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으나 낡은 누비배자만은 결코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꿰맨 그 낡은 겉장을 다시금 정성스레 덮어두며 설아는 제자로 들어온 어린 소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인삼만 보지만 그 인삼을 참되게 만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는 다름 아닌 오래전 어머니 홍매영이 병상에서 딸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과 같은 말이었으니 이제는 설안의 입을 통해 다시금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12해 전 8살 설안이 뺨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 대문 앞을 매영산방에서 기술을 배운 어린 소녀들이 저마다 당당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어왔으나 그 소녀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으니 이 모습이야말로 그 오랜 설움과 인고의 세월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참된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빼앗은 자리는 결국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법이요. 정직하게 쌓아온 것은 12해가 걸려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개성인삼 상단은 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에 개성인들은 인삼 기르기를 업으로 삼는다는 기록과 당대 송상들의 가공 기록인 구포 권삼 도록의 증산포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야담입니다.